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구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물론 저도 앞에 약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쿠버네티스를 가지고서 고객한테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프로덕션에 올려야 되고, 뭐 CI/CD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그러면 이제, 고객하고 한번 했던 그런 아키텍처 잡았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구글 클라우드를 가지고서 쿠버네티스를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면은 제가 데모를 보여주면서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데모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여유롭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데모는 없지만 제가 화면 캡처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얘기는 그냥 지나가죠. 네, 구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저희 아들이 그려준 캐리커처인데요. 괜찮나요? 네. 네, 아마 제가 사실 앞에 세션을 못 들었는데 아마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MSA나 쿠버네티스 얘기 이미 했었을 것 같고, 뭐, 간략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제 이 장엄한 얘기, 예, 우리 IT에도 장엄한 저런 게 있죠. 예, 기술이 많이 발전해 왔죠. 예전부터 해오고 싶었던 뭔가 방향과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사진을 찍으시는 분은 어떤 느낌일까요? 예, 근데, 예,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었던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고생했던 적들도 많았어요. 뭐, EAI나 SOA나 이런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도 많이 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아가 되게 좋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뭐 무겁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시 유사한 MSA니 뭐, 컨테이너니 이런 게 나오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어쨌든, 가는 방향은 뭔가 애플리케이션들을 쪼개고 재활용하고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됐던 이런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게 되는 그런 환경이 온 것 같죠. 그래서 예, 모노리스크로 그동안 개발해왔던 것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쪼개서 하는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죠? 눈송이죠? 예. 영어로 하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고 들어보셨죠?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이 눈이 입자가 만들어질 때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작은 알갱이가 계속 뭐가 붙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 주로 나오던 얘기인데, 요즘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아키텍처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스노우플레이크 아키텍처로, 과거에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구한, 나름 최선의 아이콘인데요. 예, 시스템이에요.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동안 어떻게 디플로이를 해왔냐? 예, 이렇게 이제 패치들을 해왔죠. 뭘 붙여가지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로 깔고 이랬을 때 장점은 하나 놓은 거를 패치해가지고 다 좋은데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설치해보면 안 되죠. 워낙 뭔가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이미 관여를 했기 때문에 9명이 붙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나면 한 명이 작업한 걸 빼먹어갖고 안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제 피닉스 패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CI/CD는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들어봤잖아요. CI/CD를 통해서 뭔가 개발 또는 빌드를 이렇게 쭉 해요. 한 결과들을 이렇게 사실은 컨테이너를 표현했지만 버추얼 머신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빌드하면 새로운 거예요. 그 자체가 또 셀프 컨테인드 모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10명이 다 모여가지고 작업을 해야만 새로운 서버를 설치할 수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냥 바로 어제 들어온 장비에다가도 설치를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란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MSA 방식으로 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들이 쪼개지는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환경을 구성할 때 또는 환경을 관리할 때 구성하기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죠. 반대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걸 빌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게 많이 걸리면은 옛날에 그냥 소스 하나 올리면 됐는데 저걸 다 빌드하다니까 뭐 1시간이 걸려요. 막. 그러면 이제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는 고객들의 질문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구글은 사실은 이제 한 15년 전부터 컨테이너 기술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제가 발표할 때마다 많이 쓰는 얘기인데 구글에 있는 검색, 뭐 유튜브, 지메일 이런 서비스들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돼 있고요. 그 컨테이너를 매주 새로 빌드를 해요. 컨테이너는 원래 그렇잖아요. 컨테이너 자체가
데이터를 계속 퍼시스턴트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빌드해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 버전을 적용해가지고 새로 빌드하는 거예요. 정말 전형적인 피닉스 패턴 또는 이미터블 아키텍처인 거죠. 새로 빌드해버리면 다시 돌아가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장점은 저희가 사실은 제가 보안 발표할 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돌아가고 있으면 뭔가 가베지도 쌓이고 이런 게 있는데 매주 새로 빌드하고 새로 패치를 하기 때문에 보안상 허점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가베지가 쌓인다든가 이런 거 없이 새로 그냥 띄워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매주 4억개를 저렇게 빌드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컨테이너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한 거고요. 컨테이너 장점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소스나 소프트웨어 구성 파일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셀프 컨테이드 정말 모듈인 거죠. 얘를 그냥 갖다 놓으면 아무 데서나 돌아갈 수 있는 거의 그런 환경이 이 장점인 거죠. 문제는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자니 그러니까 단일 노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노드인 경우에는 도대체 얘를 어디다 디플로이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조금 앞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해주는 교통정리를 누군가 해주는 쿠버네티스가 이제 너는 그럼 첫 번째 노드로 가, 너는 뭐 세 번째 노드로 가 이런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드들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개념상 보면은 이제 팟이라고 하는 단위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컨테이너를 썼다면 컨테이너 단위는 너무 작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좀 관리하기 편한 형태 팟 정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요즘 2개가 들어갔는데요. 묶어서 팟이라고 하는 단위를 관리함으로써 쿠버네티스가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팟들을 팟이랑 실제로 외부에 익스포즈하는 거라고 분리를 시켜놨고요. 그 분리시킨 게 이제 서비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L4 로드 밸런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팟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것들 간에 로드 밸런싱이나 페일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가 담당해 주고 있고요. 예,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서비스가 L4 형식이었다면 이제 L7 방식의 어떤 로드 밸런싱, 그러니까 컨텍스트나 데이터를 보고서 뭔가 라우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지금처럼 URL 패턴을 보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인그레스라고 하는 걸 써서 또 L7의 역할, 라운드 로빈이나 페일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추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팟이라고 하는 단위도 이제 관리하기 운영할 때는 좋지만 막상 얘를 스케일링하거나 이럴 때는 또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서 내가 3개 띄웠다가 5개 띄웠다 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디플로이먼트라는 걸 만들어서 얘네들을 다 포괄 관리할 수 있게, 그리고 그래서 뭐 블루 그린 디플로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로 운영을 하다가 얘로 새로 배치해서 얘가 다 페이즈 아웃 되면 얘로 옮긴다던가 그런 관리를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하게 됐죠. 다 아시는 컨셉들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서비스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걸 인그레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일반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는데, 이제 고객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풀로 이제 그 시나리오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만의 이제 약간 좀 라이트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그러면 구글 쿠버네티스에서 올리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갈까,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고른 샘플은 일단 스프링 부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프론트와 백엔드가 나눠져 있고, 프론트는 일반 웹 애플리케이션인데 아마 팟으로,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백엔드 서비스는 API 서비스들이고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서비스는 하루에 피크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로그인을 많이 해서 피크타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거기에 스케일링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래들로 만들어 빌드를 하고 있고, CI/CD 과정이 뭔가 필요해요. 그리고 로깅과 콜 트래킹, 왜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를 불렀고 어떤 함수가 또 어떤 서비스를 불렀고 트래킹이 돼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디버깅을 하잖아요. 그래서 콜 트래킹 같은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API가 있다 보니까 API를 이렇게 외부에 익스포즈하는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구글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식
약간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보통 프론트엔드는 이제 DMZ 구간을 나누죠. 클라우드에서는 VPC가 그런 서브넷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백엔드에 백엔드 서비스들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보통 이제 파이어월로 막고 이러죠. 그리고 앞단에는 L4나 L7이 있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또 여기서 뒷단으로 갈 것들은 파이어월을 거쳐서 뒷단으로 가요. 보면은 VPC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에서 파이어월 역할을 하죠. VPC가 기본적으로 파이어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레이어는 이제 뒷단에 따로 있는 걸로 표현을 했고, 온프레미스의 시스템하고 뭔가 이제 인터커넥트나 VPN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그러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제가 저희 자료를 보니까 원클릭 클러스터 크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짓말이고요. 원클릭은 아니고요. 한 10번은 클릭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GUI로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온프레임에 설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클라우드부터 해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설치부터 해본 분들은 그 어려움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상에서는 이제 클러스터 생성부터 상당히 쉽게 되죠. 화면 캡처와 함께 설명들을 좀 달아봤는데요. 몇 가지 주요 옵션들을. 일단은 클러스터의 타입을 리저널로 설정을 해요. 리저널과 조널이 있는데요. 조널은 이제 하나의 특정 존에만 넣는 거. 클라우드에는 이제 존을 통해서 HA라든가 아니면 가용성을 제공하죠. 그래서 존 기반으로 하면 특정 존에만 들어가고 그 존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가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리저널로 하게 되면 그 리저널에 있는 모든 존들을 다 이용해서 인스턴스들을 배포를 해요. 그래서 가용성이 올라가죠. 그리고 버전을 이제 지정할 수 있어요. 쿠버네티스 버전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최신 버전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노드를 배포할 때 매뉴얼리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언체크를 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존 여러 개 쓸 거라 했잖아요. 그거를 내가 직접 할당할 거냐, 아니면은 구글한테 맡길 거냐, 맡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편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VPC 네이티브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팟이 VPC의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고요. 구글, 여기서부터 중간중간에 제 과정 중에 구글은 이렇게 제공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과정에 VPC 네이티브가 뭐고 컨테이너 네이티브 로드 밸런싱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VPC 네이티브는 뭐냐면 쿠버네티스에서 팟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팟은 고유의 IP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체 인터널 IP를 쓰고 있죠. 그리고 걔네가 외부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테이블스를 통해서 NAT 방식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죠. 뭔가 한 단계를 거쳐요. 근데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예전에 오픈스택을 보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환경이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쿠버네티스를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위에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리소스와 지금 말한 VPC와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되게 복잡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별개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VPC 파이어월을 내가 지정했는데 그게 과연 노드에는 먹을까 안 먹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제공한 건 뭐냐면 팟이 그냥 아예 GCP에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VPC IP를 그냥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같은 레이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VPC에 있는 VM과 팟이 동일한 IP 구조를 가지고서 같은 IP로 그냥 통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IP 테이블스를 이용한 통신도 필요 없고 직접 통신을 하게 되고요. 더 큰 장점은 이게 앞서 보신 것처럼 뭐 DMZ 나누고 뭐 백엔드 나누고 이렇게 VPC들 나눈다 보면 또 온프레임이 붙으면 라우팅을 고민해야 돼요. 라우팅. 얘랑 통신이 되게 해야 되는데 VPC가 아니라 라우팅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과연 팟은 그러면 그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갈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라우팅 부분이 팟이 아예 그냥 VPC랑 같은 레벨의 IP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있는 라우팅 룰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생각하기 편한 거죠.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 네이티브 로드 밸런싱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방식의 로드 밸런싱은 이렇게 로드 밸런싱이 들어오면 이 팟들이 갖고 있는 IP가 VPC IP랑 다르기 때문에 IP 테이블스를 통해서 배분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로드 밸런서의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아시죠? 거기에 뭔가 부하를 좀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청이 진짜 많이 오는 경우는 0.01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라도 한 단계를 줄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지금 그 VPC 네이티브 방식의 클러스터를 쓰게 되면 그 VPC IP와 팟의 IP가 같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 입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트래픽을 IP 테이블스 없이 그냥 직접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편한 거죠. 되게 빠른 거죠. 여기서 반대로 여기 있는 VM하고 통신도 용이하지만 외부에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도 특별히 IP 테이블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되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의 구조가 간단해진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VPC 네이티브 방식으로 구성을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다른 화면인데요. 제가 한 화면에 안 들어가가지고 좀 분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enable HTTP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인그레스는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건데, 보통은 그 인그레스를, 밑단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컴포넌트랑 매핑을 시키죠. 말하자면, 인그레스를 구글의 로드 밸런서랑 매핑을 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그레스가 구글의 HTTP 로드 밸런서랑 연결이 되게 지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 클러스터인데요. 보통 그 쿠버네티스를 쓰고 하면은 노드들이 다 퍼블릭 IP를 보통 가지죠. 근데 그 퍼블릭 IP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통신은 그 서비스나 아니면은 인그레스를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노드들은 아예 그냥 퍼블릭 IP를 없애버리죠. 그러면 외부에서 붙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상 더 안전해지겠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들을 당연히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러스터 형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 많이 하는 게 이 마스터 노드의 IP인데 마스터 노드의 IP를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려서 그 마스터 노드도 역시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게 만들어요. 대신에 내부적인 통신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구글 클라우드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IP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 혹시라도 실수로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아예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팟 간에, 뒤에 설명할 네트워크 팔러시, 그러니까 팟 간에 뭔가 파이어월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옵션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VPC에서 했듯이 팟 간에도 뭔가, 네트워크 정책을 뭐 차단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주고 싶다. 그러면 저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프라이빗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VPC 안에 요 노드들이 IP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외부 IP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트 구성을 따로 해야 돼요. 나트 구성을 하는 이유는 사실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얘 노드 안에서 리눅스 리포지토리 업데이트하거나 하려면 인터넷 붙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트 정도는 해주고, 여기서 나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리포지토리를 가져올 수 있고, 대신에 외부에서는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온프렘하고는 이제 VPN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부 통신인 것처럼 통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대신에 인터넷을 통한 액세스는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보안상 더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생성하는 화면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VM 노드들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VM 노드들을 그냥 그룹에다가 뭐 10개, 20개 담을 수 있지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드 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 단위로 그룹핑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는 SSD를 줬고 여기는 SSD를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을 이렇게 붙였죠. 디스크는 여기는 SSD야, 여기는 HDD야, 하드디스크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팟을 디플로이 할 때 성능이 필요한 거는 SSD를 올리고 성능이 필요 없는 거는 그 두 번째 풀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VM의 운영 체제를 컨테이너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OS를 쓰게 해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눅스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컨테이너만을 돌리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OS예요. 구글이 만든 거고요. 구글이 리눅스를 경량화 시켜가지고 리소스도 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예, 보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거. 왜냐하면 컨테이너 돌리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많으면 그것 때문에 뭔가 보안 위험이 될 수 있는데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알고 있는 것들 정도 22번 포트만 열고 나머지는 다 차단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뭔가 침입이 돼도 해킹의 피해가 범위가 넓어지는 걸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루트 파일 시스템은 아예 리드올리로 만들어버려요. 뭐 iOS가 그렇게 맥이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구글이 계속 이 OS에 대한 패치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노드들에 대한 패치를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클러스터를 만들었더니 대략 이런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요 VPC 안에 이렇게 두 개의 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풀이 나뉘었고 존이 달라요, 각각. 존이 3개, 이렇게 풀은, 논리적으로는 풀이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요 존이 분리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용성도 높이고, 여러 존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블이 붙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VPC 네이티브 때문에, 요 VPC의 IP들과 요 팟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IP 대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장점은, 쿠버네티스의 마스터 노드를 그냥 제공해주죠. 공짜예요. 예, 공짜로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를 굳이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 더 좋은 점은 리저널로 하시게 되면 이 리저널 클러스터를 만드시면 이 마스터 노드가 각 존마다 올라가요. 그러면 가용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스터 노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가 패치 이런 것들을 구글이 관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리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편한 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들고 나면 GUI 콘솔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쿠버네티스 명령, 진행은 대부분 kubectl 명령으로 하죠. 사실 그게 권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콘솔에 들어가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이제 임시로 뭔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팟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디플로이먼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GUI에서 즉석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할 때 요거를 야물 파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뭔가 야물 파일을 만들 때 생자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저걸로 해서 야물을 만들고 그걸 수정해서 하시면 더 편하시겠죠. 나중에 왜냐하면 CI/CD에 넣으시면 어차피 자동화로 되기 때문에 저렇게 UI로 하는 거는 많이는 쓰지 않겠지만 이렇게 야물 파일을 만들어준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그리고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스케일링 동적으로 내가 노드를 더 늘린다든가 kubectl 명령으로 스케일 명령을 주는 게 아니고 UI에서 그냥 연로도 늘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모니터링 따로 설명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전체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이거 되게 항상 궁금하잖아요. 전체 토팔러지나 전체 리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노드, 그 안에 있는 팟,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모니터링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사용량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짜로 그냥 쿠버네티스를 썼을 때보다 클라우드를 썼을 때 장점들, 그러니까 관리 기능들을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거죠. 다음은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니까 소스는 개발을 했다 치고 그 개발된 소스를 빌드해서 CI/CD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CI/CD 과정이에요. 소스를 올리면 트리거가 돌아서 빌드하고 유닛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소스 퀄리티 체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소스에 대한 검사 용어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걸 검사하고 또 테스트를 돌린 다음에 디플로이를 하죠. 이게 일반적인 CI 방법이고 컨테이너 CD 디플로이 할 때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에 걔를 실제 이미지로 묶어서 배포까지 해야 되죠. 그 중간에 뭔가 누군가 이제 승인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리고 이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젠킨스로
잘 해왔어요.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젠키스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했었을 때는 새로운 도구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젠키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소스 리포지토리, 그러니까 Git 서버를 제공을 하죠. 여기다가 소스를 올리시면 되고요. 소스가 올라오면 클라우드 빌드라고 하는 이 빌드 도구가, 그러니까 젠키스 역할을 하는 이 빌드 도구가 클라우드 소스 리포지토리로부터 소스를 끌어다가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빌드를 해요. 트리거가 돌면서 여기서 빌드를 합니다. 빌드가 끝나면 물론 이 과정에 이제 뭐 소스 검사라든가 이런 걸 넣겠죠. 유닛 테스트라든가. 끝나면 레지스트리를 올리고요. 레지스트리는 다커 허브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커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등록해주는 서비스고요. 그러면 그걸 땡겨다가 스피네이커가 가져다가 스피네이커가 실제 뭐 프로덕션 환경이라든가 이런 런타임에다가 디플로이를 하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과정일 거다라는 거고요. 클라우드 빌드의 역할이 소스를 가지고 오는 거, 트리거링 하는 거, 소스가 변경됐으니까 오케이 빌드해야겠다. 빌드 들어가고 빌드할 때는 당연히 다커 이미지를 만들지만 이렇게 메이븐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래들로 빌드를 했는데 그래들로 만든 것들도 같이 빌드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커스텀 스크립트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유닛 테스트 돌린 다음에 다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레지스트리에 돌리죠. 네. 그 클라우드 빌드에 대한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과정은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 하다가 이제 여기에 매뉴얼 어프로벌 이게 이제 좀 시스템이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완전히 하진 않죠. 보통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스피네이커가 이렇게 매뉴얼 어프로벌 과정을 넣어서 매뉴얼 승인을 하면 실제 디플로이가 되게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빌드는 젠키스 역할을 하는 코드 빌드 및 CI 도구고요. 매니지드 서비스예요. 구글이 제공하는 거고 컨테이너 기반의 빌드예요. 요즘에 이제 많이 그 빌드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젠키스도 해보면 사실은 젠키스에 있는 그 환경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 뭐가 깔리면서 나중에 막상 빌드 서버를 옮기면 또 안 돼요. 아까처럼 누가 이제 뭘 많이 깔아놓은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얘도 이제 빌드 환경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미터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든 게 다 도커 기반으로 돌아가요. 그래들도 돌릴 때도 도커 기반으로 돌리는 거고, 도커, 빌드 작업 자체도 도커 환경에서 돌리고, 끝나면 도커로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새롭게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컨테이너나 아니면 뭐 그래드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게 이미 내려와 있으면 캐시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만약 전혀 새로운 환경에 가도 그냥 다 다운받아서 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클라우드 빌드는 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거는 여러분들 서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구글이 갖고 있는 서버에 올라가 있거든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전혀 거기에 아무 라이브러리가 없어도 뭔가 디펜더시만 잘 정의가 돼 있다면 얘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빌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 리포지토리부터 트리거링을 해서 빌드를 하게 돼 있고요. 하고 나면 이제 빌드 결과를 로그라든가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라든가 히스토리를 보면서 언제 하다가 어디서 에러가 났었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젠키스만큼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보니까 해보니까 젠키스만큼 안 되는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젠키스를 뭐 같이 연동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구글이 제공하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 맞는 빌드 도구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 도구로 스피네이커를 보통 많이 얘기하죠. 스피네이커 장점은 멀티 클라우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배포에 필요한 노드나 클러스터, 그러니까 런타임 환경을 얘가 다 관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 이미터블 방식의 그 디플로이를 하죠. 저도 처음에 해보고서는, 컨셉이었는데 정말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는 서버가 떠 있으면 거기다가 뭔가 자꾸 이렇게 얻는데 얘는 서버 자체를 새로 만들려고 시도하니까 저도 막 그 멘붕이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한다. 그 덕분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얘가 스피네이커가 제가 배포할 서버의 VM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환경을 제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배포할 때 카나리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블루그린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제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노드가 어떻게 있는지 컨테이너가 어떻게 있는지 정도를 알기 때문에 직접 제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클릭 투 디플로이라고 하는 런처 기능을 통해서 완전히 풀리 매니지드 기능은 아니고 그러니까 설치까지는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스피네이커를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그 아래 클러스터라는 게 있고 클러스터 아래 이제 서버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VM 또는 이제 뭐 팟이나 아니면 디플로이먼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 로드 밸런서라든가 뒤에 내려가는 실제 물리적인 버추얼 머신이나 디플로이먼트나 팟이나 이런 구조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피네이커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디플로이 할 때 이걸 다 제어해가지고 지금처럼 블루 그린 디플로이를 한다던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구조로. 그래서 실제 클러스터라든가 서버 그룹들을 관리한다. 그래서 배포를 정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또 표현을 해봤는데 이미터블 CD의 전형적인 도구죠. 그리고 이제 스피네이커가 일반적인 뭐 젠킨스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워크플로우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그걸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죠. 그 파이프라인 내에서 뭐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이건 지금 이제 디플로이 과정인데 이렇게 해서 레드 블랙 또는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끝나면 승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디플로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그리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면 그 원활한 과정과 재활용을 하기 좋은 거고 만약에 문제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 개수가 많아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또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피네이커가 제공하는 게 템플릿 기능을 통해서 하나 잘 만든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 쓰고 뭐 들은 바로 넷플릭스가 몇천 개가 된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스피네이커에 올라가 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그게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디플로이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롤링 업데이트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죠. 새로운 버전을 올리면 기존의 그 부하는 이쪽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새로운 쪽으로 오는 거는 일로 보내서 그러니까 그 그래주얼하게 페이즈 아웃을 시키고 이쪽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다운타임이 없이 신버전을 올리는 기능을 스피네이커가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 이유가 이미터블 방식으로 얘가 대상 서버들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어를 하는 거죠. 저렇게. 그리고 스피네이커는 이제 디플로이다 보니까 운영에 직접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그 매뉴얼 저지먼트라 해서 승인 과정을 거치게 해놔서 사람이 승인할 수 있게 회사마다 가면 이제 다 그런 거 물어보죠. 승인을 넣을 수 있나요? 그 CI/CD 과정에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안 쓰면서 나중에. 근데 아무튼 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롤백 기능이 있죠. 왜냐하면 얘가 서버나 런타임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했는데 실패가 났다. 그러면 매뉴얼하게 또는 자동으로 롤백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개발, QA, 검수, 그다음에 운영 환경으로 갈 때 그 전 과정을 묶어서 한다는 거. 파이프라인을 여기서 나눠서 각각이 다르게 진행을 하겠고 요때 사람이 승인을 하게 해서 개발, QA, 운영으로 가는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과정을 전체를 자동화를 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CI/CD까지 했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링 기능인데요.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요청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가 늘거나 또는 노드가 버추얼 머신 자체가 더 늘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구글에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스택 드라이버죠. 스택 드라이버 얘기를 이따 말씀드릴 건데 스택 드라이버가 요 노드의 상태들을 갖고 있다가 얘가 이 쿠버네티스의 스케일러한테 오토스케일러한테 제공해가지고 오토스케일러가 보니까 지금은 상황상 뭔가 더 노드를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룰들은 어느 정도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오토스케일링 이런 제공하고요. 모니터링에 들어가보면 쿠버네티스를 하게 되면 이제 한 레이어가 더 깔려 있는 거잖아요. 밑에 인프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피지컬 머신이든
버추얼 머신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가 더 깔리거든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레이어가. 그리고 그 위에 심지어는 컨테이너라고 또 분리가 돼요. 예전에는 IP로 분리가 됐잖아요. 아까 VPC 네이티브인이 아니었다면 IP마저도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어떻게 보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도 커맨드에서 할 때 저거를 디플로이 하고 나면 뜨다가 이제 팟이 안 떴어요. 에러가 나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부터 이제 고민이 되죠. 그거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지 않다면 모니터링이 원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구글의 스택 드라이버는 잘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스택 드라이버는 이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왜 모니터링 화면 있었잖아요. 노드, 팟, 그다음에 컨테이너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뷰 로그 버튼을 누르면 그냥 해당 컨테이너에 해당 에러 로그로 넘어가서 로그가 보여요. 그러면 에러가 나면 그 에러를 보고서 트러블슈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스택 드라이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쿠버네티스의 전체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쿠버네티스랑 별개로 로깅 로깅 기능이 있어요. 로깅 기능이라는 게 로그의 싱크 역할. 그러니까 남기는 많은 로그들을 받아가지고 저장해주고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쿠버네티스만이 아니고 다른 리소스, 버추얼 머신에서도 던져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던지는 것도 여기다 쌓아놓고서 로그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컨테이너 방식에서 로그를 쌓는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로그를 쌓으면 로그를 로컬에 있는 디스크로 떨어뜨리고요. 노드에 있는 디스크겠죠. 그러면 다른 팟에 있는 로깅 전용 팟에서 로깅 에이전트가 얘를 스트림으로 테이블을 읽어가지고 로그 백엔드 또 로그 싱크로 보내는 이런 구조죠. 또는 이제 뭐 남길 때 같은 컨테이너에서 좀 더 얘가 비동기로 처리할 수 있게 얘한테 주면 얘가 비동기로 남기고 얘를 읽어서만 보낸다. 근데 어쨌든 비슷해요. 로깅 에이전트가 읽어서 보내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스택 드라이버의 에이전트가 요 로깅 에이전트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플루언트 D랑 동일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로그 파일을 읽어서 얘가 스택 드라이버로 넘겨주고 그걸 다 취합하는 기능이 있어요. 로그가 많아지면 이제 로그 때문에 성능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예 로그 포저이나 로그백 같은 데서 직접 로깅을 날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로그를 한 문제로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인 것들을 대시보드로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타임 모니터링은 서비스가 살아나 죽었나를 볼 때 서비스가 단지 프로세스가 있냐 없냐 보는 게 아니고 왜 직접 던져보는 테스트 있잖아요. 뭐 컬러 테스트해본다든가 직접 테스트해가지고 진짜 응답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서비스에다가 직접 걸어본 거예요. 컬러 테스트를 컬러 날려가지고 오면은 오케이, 아니면 실패 이렇게 남기는 게 타임 모니터링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얼러트가 남겠죠. 그 얼러트를 볼 수 있는 기능. 성능이 떨어졌을 때도 남길 수 있어요. 성능이 뭔가 CPU 사용률이 80% 넘어갔다. 그럼 얼러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와 모니터링 또는 이제 로그 수집 기능들을 할 수 있죠. 그 외에 좀 나머지 이제 아키텍처적인 검토해야 될 것들을 한번 더 살펴보죠. 먼저 네트워크 팔러시는 팟 내에 이제 파이어월 기능이죠. 원래 클라우드에서는 VPC의 파이어월 기능을 이용해서 VM 노드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거나 맞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쿠버네티스에서는 팟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팟이 다른 그 팟으로부터 오는 거를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뭔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팔러시라고 하는 요 설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죠.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구글 쿠버네티스의 기능은 아니고 쿠버네티스 자체의 기능이긴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요. 아까 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릴 때 좀 많이 고민하는 게 아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해 놨잖아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걸 하나로 다 묶은 다음에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그럼 차단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허용되는 구조라면은 팝에서 그 파이어월 정책을 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줘서 프론트엔드에서 오는 그 요청을 어떤 포트만 열고 나머지는 절대 못 들게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내에서 뭔가 파이어월 같은 정책을 주고 싶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파가시를 쓰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MSA 아키텍처의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오면 여러 개의 서비스를 불러서 여러 개의 뭐 팟이 됐건 컨테이너가 됐건 이렇게 엮어서 서비스를 하시죠. 문제는 이게 많아지면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고민도 한번 할 거예요. 그 MSA 방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불렀는데 이 서비스가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걸 부르는 다른 서비스 장애가 나잖아요. 그래서 DB가 죽어버리면 앞에가 안 되듯이 그런 게 많잖아요. 얘가 해서 인증을 담당하는 모듈이에요. 핵심 모듈이에요. 근데 얘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멈춰버리죠. 인증은 그래도 뭐 중요한 거니까 인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중요해서 싫어. 근데 쇼핑몰에서 적어요. 추천 엔진이에요. 추천 같은 경우 사실 추천이 안 오면 그냥 뭐 인기 있는 상품 리스트로라도 던져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좋은 패턴이 아니고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많이 만나왔던 패턴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서킷 브레이커 그 MS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서킷 브레이커 패턴으로 뭔가 이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제 트래픽을 중간에 받는 모듈을 하나 넣어서 던지면 얘가 대신 얘를 부르는 거죠. 얘가 프락시 역할을 하는 거죠. 부르고 얘가 정상이면 응답을, 비정상이면 얘가 그냥 디폴트 응답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서비스 A가 계속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만약에 추천이 안 되면 추천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디폴트 그 인기 리스트라도 뿌리자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민하고 아까 위에서 봤던 이런 복잡한 그 컨테이너 사이에 또는 팟 사이에 어떤 호출 관계들을 관리하자니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게 뭐 10개, 20개면 괜찮지만 1000개, 2000개가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이스티오로 하죠. 이스티오의 이런 역할을 하는 이걸 도와주는 대표적인 모듈이 이제 엔보이 프락시가 그 역할을 하고요. 앞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엔보이 프락시라고 하는 이스티오의 중간 모듈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엔보이 프락시가 L4나 L7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얘가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기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스로틀링. 왜냐하면 중간에 뭔가 프락시가 하나 있는 거니까 얘가 제어를 하는 거죠. 스로틀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MSA의 복잡한 아키텍처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고, 이걸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것 같아요. 서비스 A가 서비스 B를 아까처럼 호출할 때 이렇게 이스티오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엔보이 프락시가 들어가 있고 서비스 A가 서비스 B를 호출할 때도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고 엔보이 프락시를 이용해서 다른 그 서비스 B의 엔보이 프락시를 부르고 얘가 얘를 불러서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 그래서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서킷 브레이크를 걸어서 디폴트 응답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쪽에 뭔가 권한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차단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거 서비스를 디스커버리하는 거 그런 것들도 서비스 A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보이 프락시에서 담당을 해주는 거죠. 얘가 서비스 B는 지금 어디 있어? 왜냐면 팟 간에 통신을 하려면은 그 팟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서비스가 어딘지 알아야 통신을 하잖아요. 그걸 물론 뭐 DNS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예 이제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다만 이제 이스티오를 운영하고 하는 게 그 또 다른 버전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도 아직은 이제 정식 버전은 아니고 EAP라고 해서 얼리 액세스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식 서비스가 올라오면 저걸 디폴트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저걸 운영하시게 되면은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 그러니까 프락시가 중간에 끼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A가 B를 몇 번 불렀지? A가 B를 불렀을 때 레이턴시가 얼마가 되지? 이런 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얘가 다 모아서 통계 정보를 보내서 그걸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 트래킹.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어느 서비스가 또는 어느 함수가 문제가 됐는데 그 함수를 찾아내면은 이제 다 로그 찍어보잖아요. 로그 양이 많은 경우에 대부분 저거 찍다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로그를 많이 남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로그를 찍기 위한 리소스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집킨이라고 하는 아직은 오픈소스인데 집킨이라고 하는 모듈을 써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호출을 할 때 서비스가 호출이거나 여기는 빠졌지만 서비스 내에 메소드 호출을 할 때 얘가 자동으로 이제 그 콜 아이디 또는 트랜지션 아이디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트레이스 아이디 같은 걸 가져가면서 얘가 이 호출은 누가 시작한 거고 언제 시작한 거야 를 남겨서 나중에 그 정보를 다 모아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그렇게 하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서비스 호출 사이에 어디가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었고 진짜 콜 트래킹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키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집키는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택 드라이버, 집킨 스택 드라이버 모듈이 있어서 얘가 집킨으로 남기는 로그를 스택 드라이버가 받아가지고 스택 드라이버에서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저 모듈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각화를 해서 서비스 호출 시에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들었구나 이런 폴 트래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로그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이 API-G라고 하는 게 있고요. 워낙 많은 기능이라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API-G라고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연동이 될 건데 해서 이스티오가 이 서비스 간의 호출, 서비스의 정보를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정보를 중에서 내가 API로 익스포즈하고 싶은 것들을 API-G로 넘겨주는 거예요. 좋죠? 편하죠? 네. 이스티오가 갖고 있는 그 익스포즈하고 싶은 API 정보를 자동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API-G는 굳이 매뉴얼에 설정을 하지 않아도 API 익스포즈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려본 아키텍처가 이렇게 됐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백엔드 서비스가 있고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고 API 게이트웨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티오를 통해서 익스포즈할 API 정보를 받아가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 프라이빗 클러스터로 만들었고 VPC 네이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통신이 돼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랑 지금 VPC랑 서로 VPN 연결돼 있으면 얘랑도 쉽게 통신이 돼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구조가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라우팅 기능에 의해서 통신이 돼요. 그리고 나트를 넣어서 얘가 뭔가 리파지토리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업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리파지토리에 있는 거를 클라우드 빌드가 와서 빌드하고 스피네이커를 통해서 디플로이 한다. 여기 하나 넣은 게 이 서비스가 좀 아침 시간에만 좀 많이 쓰는 서비스다. 그러면 스피네이커의 크론 트리거를 써가지고 얘를 미리 이제 좀 더 띄워놓죠. 물론 동적으로 떠도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을 알고 뜨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약간이라도 미리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도 구성을 한 거고요. 모니터링 정보는 다 모아서 스택 드라이브로 다 갖고 와서 가져가는 구조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리퍼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자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노드에 대한 자동 관리, 그다음에 결국 클라우드와 이제 얼마나 쿠버네티스가 잘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제공한다는 거, 모니터링 기능들, 그다음에 스큐리티 기능들, 그다음에 가용성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리저널 클러스터를 통해서 존에 걸친 디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섞여가지고 이상 필요가지고요. 질문 받으면 안 되겠죠? 아쉽게도 네. 명함을 주고 받으시길 앞에 바랍니다. 제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 알찬 내용 잘 들었고요.